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주차 공중보건학 문제 풀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면 강의를 대신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보전 부분 6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를 각자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답을 한번 맞히면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6번은 대도시 지역에서 광학적 반응으로 생성된 2차 대기 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링겔만 비탁비호의 그 측정 항목과 비탁도의 구분은 뭘로 하느냐. 여기서는 매연과 0에서 5도 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 배출 허용 기준에서 링겔만 비탁비의 그 매연 허용 농도 허용 기준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런던형 스모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랬는데요.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공기층이 발생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 음, 9번에는 5번, 그 다음에 10번. 차량이 많은 도시 대기 중에서 광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외선이다. 또 11번. 광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광학 산화물의 생성에 기여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다.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성분은 CH4다. 잘 말을 안 듣네요. CH4. 그 다음에 13번 상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은 뭐예요? 황산화물과 질소 화합물이 되겠고, 14번에 성층권에서 오존층 고갈의 주요 원인 물질은 CFCS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 광역적인 대기오염 현상인 오존층 파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뭐죠? 교토 이정선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 식감을 다루고 있다.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은 경유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 화합물, 산화물하고 매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디젤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질소, 산화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은 뭐냐?
3, 4-벤조파이렌이라고 하는 이 물질입니다. 디젤 자동차의 대표적인 발암물질, 이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번 LA형 스모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산 미스트 발생이 답이고요. 20번의 대기오염수 중에서 원인 물질이 황화수소인 것은 포자리카가 되겠고, 21번에 산성비가 내렸을 때 금속이나 석조 건물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가스 성분은 바로 항산가스죠. 다음 22번에 대기오염 물질 중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H2SO 미스트,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에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가장 작은 가스 성분은 뭐냐? 이것은 CO2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가서 대기오염 물질과 인체 피해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벤조피렌과 폐암, 이거는 옳지가 않다. 그 다음에 25번에 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바로 BOD죠. 이 BOD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25번 문제의 답은 유기물입니다. 또 하수의 오염도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아까 25번은 하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여기는 하수 오염도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 내용이 틀리죠? 오염도 지표, 그냥 일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차이의 그 질문인데요. 하수의 오염도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의미는 하수의 유기물을 산화하는 데 소모되는 산소 손실량이 바로 BOD다. 이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다음 27번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의 일반적인 그 측정 조건은 뭐냐? 20도씨에서 5일 동안 측정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 28번에 부영양, 잘 말을 안 듣는데, 부영양화 현상과 관련된 성분은 무엇이냐? 이거는 인질소 탄소, 답은 2번이고요. 29번에 폐수 중에 질소인을 제거하는 처리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고도 처리라고 한다. 30번에는 물고기의 서식을 위한 수질 조건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거는 3번 DO5ppm 이상, BOD 5ppm 이하, 용존산수량 5ppm이고 BOD 생물학적 생소 요구량의 5ppm 이하다. 그 다음에 31번에는 하천에서 용존산소, 요 DO 나오죠. 용존산소예요. 용존산소 낮을 때 그 의미는 뭐냐? 이거는 하천의 그 오염도가 높다. 하천의 오염도가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서요. 하천의 수질 기준에서 매우 좋음, 그 IA인데 등급에 해당하는 하천수의 BOD는 그러면 몇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32번에는 기준이 뭐죠?
잠깐만요. 이게 음, 32번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면은 1ppm.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서 여기는 1ppm이고, 환경소음의 측정 및 평가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음의 단위는 뭐냐? 33번 이거는 데시빌 A 가로 요게 답이 되겠고요. 또 34번 음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는 무엇이냐? 음은 헤르츠라고 하죠. 소리는 헤르츠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직업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머지는 다 맞는데 5번이 틀린다. 그 다음에 36번에 가서는 건강한 성인의 가청 주파수, 잘 들리는 그 소리의 주파수는 헤르츠는 무엇인가? 20에서 2000 헤르츠가 건강한 성인의 가청 주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7번에 이제 보면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소음의 그럼 크기는 얼마냐? 늘 이게 직업적으로 듣고 있는 그 소음의 크기는 바로 90에서 120이다. 그리고 38번 마지막으로 소음의 인체 영향에서 C5 딥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파수는 38번에 2번이 답입니다. 4000Hz.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학의 문제풀이는 마치고요. 다음은 의료관계법규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관계법규 부분을 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관계법규 문제를 또 풀어보죠. 의료유사업자로 짝지어진 것은 뭐냐? 의료유사업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접골사, 또 침사, 구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료유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업으로 이제 시술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2번에 침사, 구사, 접골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의료유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침사는 침 놓는 사람이고 구사는 뜸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접골사는 뼈를 맞추는 사람. 예. 자, 그러면 2번은 의료기관 기물 등을 파손,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했을 때 처벌 규정은 얼마냐? 네, 이것은 4번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고 3번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은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예요. 치과의사, 의사, 전문 간호사, 한의사, 안마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정하는 자격은 바로 5번 안마사가 되겠습니다. 안마사는 누구예요?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다음 시도지사가 자격 인정을 합니다. 자격 인정을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누설 금지 사항 4번이요.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 이거는 또 몇 번일까요?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받는 벌칙. 의료기관의 개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한테 고용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의료행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벌칙이 있고 6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 이거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그때는 정보 누설 행위 이런 게 있을 때는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요. 뭐 태아의 성방 감별 금지라든가 적출물 등의 처리라든가 안마 사자기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했다든가 변사체의 신고를 불이행했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처벌이 가능한데 정보 누설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나의 이런 피해를 봤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정보를 유출해서 고소를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만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 누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7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한번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답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자는 바로 간호조무사, 임상병의사나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나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 종별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답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사는 몇 종류나 될까요? 바로 6종입니다. 임상병의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6종이다. 기억하시고 또 임상병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혈액의 수혈 업무,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체열 제제 제조, 조직 보존 봉급, 또 임상병의사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세척 등에 관한 보건관리 사용, 그 다음에 가건물 등의 채취 검사,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건물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 여기서 답은 혈액의 수혈 업무. 그렇죠? 이 수혈은 피를 놔주는 거잖아요.
누가 해요? 간호사가 하죠. 이런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수혈 업무, 피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수술 같은 걸 한 사람한테 피를 놔주는 일, 간호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혈액을 검사하는 거죠. 수혈이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상병의사의 업무 그거 했고, 또 일본의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누구의 문제가 안 넘어가냐,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죠.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결격 사유, 뭐 정신질환, 마약 중독, 금치산자, 한성치산자, 보건보건 법규를 위반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제외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결격 사유 제외자는 장애인, 파산 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농자, 아자, 맹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이런 건 다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농자는 뭐예요? 귀를 못 듣는 사람. 또 아자, 아자는 교수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맹자, 앞을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자는 교수님 생각해 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3번에 의료기사 등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5번 위국에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4번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시는 누가 하는가? 국가 실시는 누가 해요? 의료기사 단체장이 합니까? 아니죠.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해야 된다라고 대통령령에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의료기사의 국가시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복지부 장관이 이를 시행하느냐 하면은 바로 대통령령이에요. 금방 교수님이 말씀했죠. 대통령령. 의료기사 시험은 매년 몇 회를 실시하냐? 아까도 얘기했죠. 1회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시험 과목이나 일시, 과목별 배점 등 이런 거는 누가 정해요? 이건 바로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가시험관리관이라고 있는데, 이 국가시험관리관의 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제 미리 승인을 받고 그런 거를 이제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요. 그래서 시행을 한다. 그래서 국가 기관의 장이다.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의 응시 원서는 누구에게 제출을 하느냐? 국가시험 응시 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하느냐? 국립보건원장한테 하느냐? 국가시험관리기관장한테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바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한테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시험위원 임명과 위촉은 누가 하느냐? 요것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담당을 한다. 또 10번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필기시험 과목, 실기시험 과목, 시험의 범위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바로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을 했죠. 그 다음에 11번인데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이고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 제한을 받은 경우에 그 몇 회까지 응시를 할 수 있느냐?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 벌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1번입니다.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음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무효로 하죠.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가볼까요? 의료기사 면허의 등록은 어디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느냐? 의료기사 면허를 등록하는 이 부분은 답은 보건복지부령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 없이 한정된 범위 내의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구냐? 요거는 바로 실습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법률에서 면허 없이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의료기사의 벌칙 중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바로 개인정보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비밀 누설 행위 이런 거는 상대방이 고소가 있어야 된다. 누가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 상황을 누구에게 신고를 하냐? 취업 실태에 대한 그 신고 이게 의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입니다. 의료기사 등은 의료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년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그랬는데요. 보수교육 위탁기관,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 의료기사 수습 의료기관, 의료기사 수습 보건기관, 의과대학 병원, 보건소, 보수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은 바로 1번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그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수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 또는 협회라는 게 있고, 임상병의사협회 뭐 이런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4번이 답이고요.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바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임상병리 평가 시험 문제를 또 풀어봤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배부된 그 시험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고 틀린 것은 또 왜 틀렸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